도련님 다시 이 나스의 소새끼 지음 한은미 옮김 제3편 못 말리는 학생들. 숙직. 학교에는 숙직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교직원이 돌아가며 밤에나마 학교를 지키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교장인 너구리와 교감인 빨강 셔츠만은 예외였다. 월급은 많이 받으면서 업무 시간은 적고 게다가 숙직까지 면제라니,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단 말인가. 자기들 마음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굴고 있다. 어쩌면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처사야말로 불공평에 극치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멧돼지의 말에 따르면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서 혼자서 아무리 불평을 늘어놓아도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혼자서든 둘이서든 정당한 일이라면 통할 것이 아닌가. 멧돼지는 might is right 이라는 영어 문구를 인용해서 내게 설교를 하려 들었다.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 다시 묻자 강자의 권리라는 뜻이라고 말해주었다. 강자의 권리와 숙직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너구리와 빨강 셔츠가 강자라도 된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아무리 내가 불평을 해보았자 결국 내 차례는 돌아오고야 말았다. 나는 원래 신경이 예민한 편이라 이부자리가 바뀌면 불편해서 잠을 못 잔다. 자고 나도 개운하지가 않다. 그래서 어릴 적에도 친구 집에서 잠을 잔 적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친구 집도 싫을 정도인데 하물며 숙직실은 어떻겠는가.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이것도 월급 40엔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어쩔 도리가 없다. 그냥 참고 임하는 수밖에.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귀가한 후에 혼자서 멀거니 있는 것도 참 한심한 짓이었다. 숙직실은 교실 뒤쪽에 있는 기숙사 서쪽 끄트머리 방이었다. 잠깐 들어가 보았는데 서양 볕을 정면으로 받아 답답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시골이라 그런지 가을이 와도 좀처럼 더위가 물러갈 기색이 없었다. 저녁에는 기숙사 밥을 먹었는데 맛이 없어서 혼났다. 그렇게 맛없는 밥을 먹고도 그처럼 날뛸 수 있다니 학생들이 참 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식사는 마쳤지만 아직 해가 지지 않아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나는 온천 생각이 났다. 숙직 중에 외출을 해도 좋은지는 알 수 없었으나 마치 중형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죄인처럼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처음 내가 학교에 왔을 때 당직 선생이 용무가 있어 잠시 외출 중이라고 사환이 말했던 기억이 났다. 그때 나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내가 그 입장이 되고 보니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 외출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나는 사환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다. 그러자 사환이 무슨 용무냐고 물었다. 나는 별다른 용무는 없고 온천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서둘러 학교를 나섰다. 예의 빨강 수건을 하숙집에 두고 온 것이 유감이라면 유감이었다. 오늘만은 온천에서 빌리기로 했다. 온천에서 느긋하게 몸을 풀고 탕 속을 여러 차례 들락거리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다. 나는 기차를 타고 고마치 역에서 내렸다. 학교까지는 여기서 약 450m의 거리이다. 걷기에 충분한 거리여서 걸어가다 보니 맞은편에서 너구리가 걸어오는 것이 아닌가. 너구리는 이제부터 이 기차를 타고 온천에 갈 심산인가 보다. 그는 종종 걸음으로 걷다가 스쳐 지날 때쯤 날 알아보고는 아는 척을 했다. 선생, 오늘 숙직이 아니시든가요? 너구리는 능청스럽게 내게 물어왔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고 대답해 주었다. 물론 그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었다. 오늘은 첫 숙직이니 수고해달라는 말을 한 것이 불과 2시간 전의 일이지 않은가. 교장이 되면 의례 그렇게 알면서도 모르는 척 요상한 말투가 되는가 보다. 나는 수가 틀려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네, 오늘 제가 숙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돌아가 분명히 학교에서 숙직을 설 것이니 걱정일랑 붙들어 매십시오. 나는 이렇게 내뱉고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유유히 걸어갔다.
밭에 마치에 사거리쯤에 나오자 이번에는 멧돼지와 마주쳤다. 정말 손바닥만한 동네다. 문 밖에 나서기만 하면 누군가와 꼭 마주친다. 이보게 자네 오늘 숙직 아닌가? 멧돼지가 말을 걸어왔다. 나는 또 그렇다고 대답했다. 숙직인데 이렇게 나다니다니 이러면 좀 곤란한 거 아닌가? 나는 조금도 곤란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나다니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 그래도 큰 소리를 치다니 자네한테 내가 정말 두 손 들었네. 이렇게 나다니다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라도 만나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나 시끄러지니까 조심하라고. 멧돼지답지 않게 그런 말을 했다. 방금 교장을 만났다네. 더운데 산책이라도 하지 않으면 숙직하기도 힘들 테지요. 하면서 격려해 주던 걸 나는 또다시 누군가를 만날까 두려워 얼른 학교로 돌아왔다. 메뚜기 사건. 이윽고 해가 떨어졌다. 2시간 정도 사환을 숙직실에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것도 이내 실증이 났다. 아직도 잠은 오지 않았지만 잠자리에 들려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모기장을 치고 빨간 담요를 걷어붙였다. 그런 다음 쿵 소리와 함께 엉덩방아를 찌으며 벌러덩 드러누웠다. 내가 누울 때 큰 소리를 내며 엉덩방아를 찢는 것은 어릴 적부터의 버릇이다. 기분 좋게 다리를 쭉 뻗었는데 무언가가 두 다리 위로 뛰어올랐다. 거칠거칠한 것이 벼룩 같지는 않았다. 나는 놀라서 다리를 담요 속에서 흔들어 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더니 정강이에서 5마리, 널쩍 다리에 2~3마리, 엉덩이 밑에서 물컹 하고 터진 것이 1마리, 배꼽에까지 기어 올라온 것이 1마리 등 정말이지 끔찍함 그 자체였다. 벌떡 일어나서 담요를 뒤로 확 젖히자 이불 속에서 좋기 5~60마리는 됨직한 메뚜기들이 튀어나왔다. 정체를 알 수 없었을 때는 기분만 좀 나쁜 정도였지만 그게 메뚜기라는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열이 확 뻗쳐올랐다. 이놈의 메뚜기가 사람을 놀래키다니 어디 혼 좀 나봐라. 나는 곧장 베개를 집어들고는 2~3번 휘둘렀다. 메뚜기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세게 내던지는데도 효과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이부자리 위에 앉아서 대청소할 때 돗자리를 둘둘 말아서 바닥 먼지를 털 때처럼 그 주변을 힘껏 내리쳤다. 메뚜기가 놀랐는지 베개와 함께 뛰어올라서 나의 어깨, 머리, 콧잔 등 할 것 없이 달라붙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했다. 얼굴에 붙은 놈은 베개로 때릴 수 없어서 손으로 잡아 힘껏 내동댕이 쳤다. 그런데 야고르게도 아무리 힘껏 내쳐도 부딪히는 곳이 모기장인 까닭에 출렁 하고 움직일 뿐 아무 소용이 없었다. 메뚜기들은 흠씬 두들겨 맞은 채 모기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30분간의 고군 분투 끝에 마침내 메뚜기들을 퇴치했다. 나는 빗자루를 가져와서 메뚜기 시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사환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메뚜기를 이불 속에서 키우는 놈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 이 멍청아. 나는 화가 나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변명을 했다.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냐고 하며 내가 빗자루를 마루에 내 던졌더니 사화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빗자루를 주워들고 나가버렸다. 나는 기숙사로 올라가 기숙생 3명 정도를 대표로 불러냈더니 6명이 나왔다. 6놈이건 10놈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나는 잠옷바람에 팔을 걷어붙이고 단판을 지을 기세로 말했다. 왜 메뚜기를 내 이불 속에 넣었나? 메뚜기가 멋이란가요? 순진한 척 미련 떠는 말투가 사람 비위를 더 건드렸다. 이 학교는 교장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삐딱하고 능글맞은 말투를 쓰는가 보다. 메뚜기도 모른다 이거지? 자 그럼 내가 보여주지. 큰 소리를 치고 보니 공교롭게도 다 치워버려서 단 1마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다시 사환을 불러서 치워버린 메뚜기를 가져오라고 했다. 이미 휴지통에 내버렸는데 다시 주워올까요? 어서 주워오라고 하자 사환은 얼른 뛰어나가더니 잠시 후에 얇은 종이 위에 메뚜기 10마리 정도를 얹어 가지고 왔다. 죄송한데요. 밖이 깜깜해서 이것밖에 못 주워 담았어요. 날이 밝으면 더 주워올게요. 이 학교는 사환까지 멍청하다. 나는 메뚜기 1마리를
학생에게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게 바로 메뚜기란 것이다.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그래 메뚜기도 모른단 말이냐? 그러자 제일 왼쪽에 있던 얼굴이 동그란 녀석이 건방지게 선생한테 대든다. 그건 풀무치라우. 이 멍청한 녀석 같으니라고 메뚜기나 풀무치나 마찬가지다. 여하튼 메뚜기든 풀무치든 왜 내 이부자리 속에 집어넣었냐 이 말이다. 내가 언제 메뚜기를 넣어달라고 부탁이라도 했나? 아무도 그 속에 넣지 않았단께요. 아니 아무도 넣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것들이 이불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냐? 풀무치는 본디 따신 데를 좋아한 게로 아마도 지 혼자서 찾아 들어간 개지라우. 바보 같은 소리 집어쳐. 메뚜기가 혼자서 찾아 들어가다니. 메뚜기가 어떻게 지 혼자 들어간단 말이냐? 자, 왜 이런 장난을 쳤는지 어서 바른 대로 말해봐. 아무리 말하라고 하셔도 넣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라고 하시지라우? 정말 비열한 녀석들이다. 자기가 한 짓을 털어놓지 못할 정도라면 애초에 시작을 말아야지. 증거마저 없었다면 딱 잡아뗄 심산이다. 나 역시 중학교 다닐 때 둘째에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개구쟁이였다. 그래서 장난을 쳐볼 만큼 쳐본 사람이다. 하지만 누가 했느냐고 물으면 꽁무니를 빼는 비겁한 행동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분명히 한 것은 한 것이고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다. 나는 아무리 장난을 쳐도 결백했다. 거짓말을 하고 벌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 애초에 장난을 치지 말았어야 한다. 장난에는 을의 벌이 따르기 마련이다. 벌이 있어 장난도 재미있게 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실컷 장난을 쳐놓고 벌은 사양하겠다니 어디서 배워먹은 비열한 근성이냔 말이다. 이런 녀석들은 이 다음에 커서 남의 돈 떼먹는 짓거리를 예사로 할 인물들임에 틀림없다. 도대체 중학교에는 왜 들어온 것일까? 학교에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뒷전에서 쏙닥거리며 나쁜 장난이나 치고 그리고 버젓이 졸업하고 나면 그래도 교육을 받았다고 큰소리치고 다닐 것이 분명했다. 나는 이렇게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진 녀석들과 마주하기조차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나도 들을 생각이 없다. 중학교에 들어와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 못하고 있으니 정말 딱한 노릇이다. 나는 아이들을 보내주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그다지 고상한 편은 못 되나 정신 상태에만은 이 녀석들보다 훨씬 반듯하다고 생각한다. 여섯 놈은 유유히 물러갔다. 겉보기에는 선생인 나보다 훨씬 더 의젓해 보인다. 태어난 척하는 것이 사실 더 엉큼해 보여 속이 다 뒤집힐 정도다. 아무튼 나는 이런 놈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함성 사건. 한바탕 소란을 피운 후 나는 다시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아까의 소동으로 모기장 안에는 앵앵거리는 소리가 난다. 모기장 끈을 풀러 길게 접어서 방 한가운데 서서 가로, 세로, 그리고 열 십자로 흔들다가 동그란 고리에 손등을 호되게 맞았다.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10시 반이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여간 골치 아픈 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다. 도대체가 중학교 선생이란 것이 어디를 가나 이런 녀석들을 상대로 이런 험한 꼴을 당한 데서야 참으로 딱한 직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교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상당한 인내심을 가진 뚝심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가 보다. 나는 그 점에서 아무래도 자격 미달인 것 같다. 그런 생각에 미치자 문득 기호 생각이 났다. 기호 같은 사람이야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신분도 미천한 노인네지만 인간적으로는 매우 고귀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신세를 졌어도 나는 별로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혼자서 먼 곳에 와 있으니 새삼 그녀의 친절과 사랑이 뼛속 깊이 사무친다. 기호는 내가 욕심이 없고 고든 성격이라고 칭찬을 하지만 칭찬을 듣는다 보다는 칭찬하는 기호가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기호가 보고 싶다.
기호 생각을 하면서 몸을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3, 40여 명 정도의 인원이 2층이 내려앉을 정도로 박자를 맞추어 쿵쾅거리면서 마룻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그 소리에 못지않은 큰 고함 소리도 들렸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 벌떡 일어났다. 어쩌면 아까 당한 것에 대한 분풀이로 학생들이 난동을 피운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한순간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너희들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는 한 너희 죄는 없어지지 않는 법이다.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된 놈이라면 자고 일어나 반성하고 아침에라도 용서를 빌러오는 것이 정상이다. 설사 용서를 빌지는 않는다 해도 최소한 죄송하다는 생각에 조용히 잠자리에 들어야 마땅한 게 아닌가? 그런데 대체 이 소동은 뭐란 말인가? 기숙사에 돼지 우리를 만들어 돼지를 치고 있을 리 만무하건만 망나니 짓도 어지간히 해야 신상에 유리할 텐데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잠옷바람으로 숙직실을 뛰쳐나와서 걸음 반 만에 2층으로 뛰어올랐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분명히 쿵쾅거리며 혼란스러웠던 것이 갑자기 조용해져서 사람 소리는커녕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묘한 일이다. 불은 전부 꺼져 있어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잘 되지 않았다.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복도에는 쥐새끼 한 마리도 안 보였다. 복도 맨 끝쪽에 달빛이 비추어 그쪽이 유난히 밝았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나는 어릴 적부터 꿈을 자주 꾸는 편이다. 그런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통에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적이 종종 있다. 16살 때의 일이다. 꿈에서 다이아몬드를 줍는 꿈을 꾸었는데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옆에서 자고 있던 형에게 방금 그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했느냐고 마구 덤벼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는 사흘 동안 집안의 웃음거리가 되어 난처했던 기억이 난다. 어쩌면 방금 전에 소란도 꿈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소란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 복도 한가운데 서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달빛이 비치는 저쪽 구석에서 하나, 둘, 셋, 와 하는 함성이 일제히 울리는가 싶더니 곧바로 아까처럼 박자에 맞춰서 일동이 마룻바닥을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역시 꿈이 아닌 현실이다. 조용히 해. 지금은 한밤중이다. 나도 지지 않으려고 고함을 지르며 복도 저편으로 달려갔다. 가는 중간에는 어두웠다. 오로지 복도 끝에 달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약 4미터쯤 달려왔을까? 복도 중앙에서 뭔가 크고 딱딱한 물건에 정강이를 부딪혔다. 아야! 하며 아픔을 느끼는 동시에 몸은 털썩 하는 소리와 함께 앞으로 나뒹굴었다. 이 빌어먹을 놈들. 나는 붕괴하며 일어섰지만 더 이상 뛸 수가 없었다. 마음은 급한데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한쪽 다리로 껑충껑충 뛰어갔더니 이미 발소리도 말소리도 잠잠해져서 조용할 따름이었다. 인간이 아무리 비겁하기로서니 이건 도가 지나치다. 돼지 같은 놈들이다.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숨어있는 놈들을 끌어내어 용서를 빌 때까지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내부를 검사하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자물쇠를 채워 놓았는지 아니면 책상이나 무언가로 막아 놓았는지 아무리 밀어보아도 열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북쪽 맞은편 방을 시도해 보았다. 설마 했는데 역시 열리지 않았다. 내가 방 안에 있는 놈들을 잡으려고 끙끙 대는 사이에 다시 동쪽 끝에서 함성과 발 구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놈들이 서로 짜고 양쪽에서 나를 골탕 먹이고 있군 그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솔직히 고백하면 나는 용기만 충천했지 정작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부족하다. 이럴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묘안은 없지만 결단코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도쿄 태생은 나약하다는 소리를 종종 듣지만 숙직하면서 코올리게 애송이들한테 놀림당하고도 손도 못 쓴 채 대책 없이 포기했다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되면 내 일생의 불명예가 될 것이다. 내가 이래봬도 근본은 하타모토, 에도 시대의 장군 직속의 무사이다. 하타모토의 시조는 세이와 겐지, 세이와 천황을 시조로 겐지의 성을 가진 시조이고 다다노 만주, 헤이안 시대의 장군의 후예다. 이런 총구석의 농사꾼들과는 근본부터가 다르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 대책이 금방 떠오르지 않을 뿐이다. 대책이 안 선다고 해서 결코 진다는 것은 아니다. 정직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이 세상에는 결국 정의가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오늘 밤 안에 이기지 못하면 내일 이긴다. 내일도 이기지 못하면 모레 이긴다. 모레도 이기지 못하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이길 때까지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복도 중앙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윙윙 모기가 덤볐지만 개의치 않았다. 아까 부딪힌 정강이를 만져보니 뭔가 끈적끈적한 것이 만져졌다. 피가 흐르는 모양이었다. 나는 피 따위 제멋대로 흐를 테면 흘러라 하고 그냥 두었다. 그러는 사이에 피로가 밀려와서 그만 꾸벅꾸벅 졸고 말았다. 주변이 소란스러워서 눈을 뜨다 말고 아차 싶어 벌떡 일어났다. 내가 앉아있던 오른쪽 방문이 반쯤 열린 채 학생 2명이 내 앞에 서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바로 내 코앞에 서 있는 녀석의 다리를 힘껏 잡아당겼더니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꼴 좋다. 남은 한 명이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아 달려들어 어깨를 잡고 두 서너 번 흔들었더니 어리 빠진 듯 눈을 껌뻑껌뻑 거렸다. 어서 내 방으로 따라와. 내가 소리를 지르자 두 녀석을 겁먹은 얼굴로 순순히 따라왔다. 날은 이미 밝았다. 나는 숙직실로 데리고 온 녀석들을 문초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은 끝까지 모른다고 우길 뿐 절대 자백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한두 놈씩 2층에서 숙직실로 모여들었다. 얼굴을 보니 모든 졸린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한심한 몰골들이다. 하룻밤을 못 잤다고 그 상관을 해서야 어디 사내라고 할 수 있겠나? 당장 가서 세수나 하고 와서 얘기하기로 하자. 그런데 녀석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다. 50명 남짓한 녀석들을 상대로 약 1시간가량을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불쑥 너구리가 나타났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환이 학교에 소동이 났다고 일부러 교장한테 일러 바친 모양이었다. 못난 놈 같으니라고 이깟 일로 교장을 부르다니. 그러니까 중학교 사환이나 하고 살지 하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 다음 나는 교장에게 대충의 상황 설명을 했다. 교장은 학생들의 변명도 잠깐 들어주었다. 추후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는 평소대로 등교한다. 수업에 늦지 않게 서둘러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도록. 교장은 기숙생 전원을 놓아주었다. 참으로 흐리멍텅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기숙생 전원을 퇴학시켜 버릴 것이다. 이렇게 무사태평으로 일처리를 하니 학생들이 숙직 담당 교사를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내게는 밤새 신경 쓰느라 피곤할 테니 오늘 수업은 쉬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밤 일어난다 해도 목숨이 붙어 있는 이상 끄덕도 없습니다. 하룻밤 못 잤다고 수업을 못할 정도면 받은 월급 중에서 그만큼을 학교에 되돌려드리겠습니다. 교장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얼굴이 상당히 부어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어쩐지 얼굴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얼굴이 온통 가렵다. 모기에게 어지간히 뜯겼나 보다. 나는 얼굴 전체를 북북 긁으면서 말했다. 얼굴은 아무리 부어도 입은 놀릴 수 있으니 수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자 교장은 웃으면서 정말 대단하시군요
라고 칭찬했다. 그건 아마 칭찬이 아니라 비꼬는 것일 테지. 낚시 놀이. 자네 낚시하러 가지 않겠나? 빨강 셔츠가 어느 날 내게 물어왔다. 빨강 셔츠는 기분 나쁠 정도로 간드러진 목소리를 내는 남자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적어도 남자라면 남자다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게다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아닌가? 물리학부 출신인 나도 남자다운 소리를 내는데 문학과가 이래서야 영 꼴불견이 아닌가 말이다. 글쎄요. 나는 별로 내키지 않다는 투로 대답했다. 그러자 빨강 셔츠는 내게 이렇게 물었다. 낚시를 해본 적은 있는가? 여간 무례한 질문이 아니다.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고음의 유료 낚시터에서 붕어를 3마리 낚은 적이 있고 그 후에 가구라 자카에 있는 비샤몬 사천왕 중에 하나로 북방을 지키는 수호신의 제삿날에 8척쯤 되는 잉어가 낚싯바늘에 걸렸기에 올커니 하고 잡아 당기려는 순간 첨벙하고 떨어져 놓치고 말았지요. 지금 생각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빨강 셔츠는 턱을 앞으로 내밀고는 허허허 하고 웃었다. 뭐가 우스운지 모르겠지만 웃음소리까지 유별나다. 그렇다면 아직 낚시의 묘미를 모르겠구먼. 원한다면 한 수 가르쳐 주겠네. 이번에는 꽤 잘난 척까지 한다. 누가 자기한테 배우기나 한다나. 도대체 낚시나 사냥을 하는 족속들은 모두가 몰인정한 인간들 뿐이라니까. 비정하지 않다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서 즐거워할 리가 없지. 물고기든 새든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편이 좋지 않은가 말이다. 낚시나 사냥이 생계의 수단이라면 몰라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으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다니 참 배부른 소리지.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잠자코 있었다. 상대방이 문학가인 만큼 언변에 능함으로 논쟁을 시작했다가는 당할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이 양반이 남의 속도 모르고 마치 자신이 이긴 줄 착각하는 듯 했다. 바로 전수를 해줄 테니 시간 있으면 오늘같이 가는 게 어떻겠나? 단둘이서 가면 적적할 테니 요시카와 군과 함께 오시게 라며 자꾸 재촉했다. 요시가와 군이란 미술 선생을 말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내가 붙인 별명은 알랑방기다. 이 알랑방기는 무슨 속셈인지 빨강 셔츠의 집에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면서 어디든지 따라다닌다. 동료로서가 아니라 마치 부하처럼 말이다. 나도 사람이다. 아무리 서투르다고는 하나 낚싯줄만 던진다면 뭐든 걸려들 것이다. 내가 여기서 안 간다고 하면 빨강 셔츠는 분명히 내가 싫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낚시가 서툴러서 안 간다고 생각할 것이 뻔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퇴근을 하고 일단 하숙집에 가서 준비물을 챙겼다. 그런 후 기차역에서 빨강 셔츠와 알랑방귀를 만나서 기차를 타고 바닷가로 갔다. 사공은 한 명이었고 배는 좁고 긴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도쿄 근방에서는 본 적이 없는 모양의 배였다. 아까부터 배 안을 둘러보았지만 낚싯대라곤 어디에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낚싯대 없이 어떻게 낚시를 할 작정일까? 나는 궁금한 나머지 알랑방귀에게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바다 낚시에는 낚싯대를 사용하지 않죠. 낚싯줄만 있으면 됩니다. 알랑방귀는 턱을 만지며 마치 전문가라도 된 양 말했다. 이렇게 창피를 당할 줄 알았다면 잠자코 있을 걸 그랬다. 사공은 힘도 들이지 않고 천천히 노를 저어 나갔는데도 뒤를 돌아보니 해변이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어느새 멀리까지 나와 있었다. 역시 숙련된 솜씨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멀리 저편에 초록섬 하나가 동그라니 떠 있었다. 그 섬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무인도라고 한다. 자세히 보니 돌과 소나무가 온통 섬을 에워싸고 있었다. 역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았다. 빨강 셔츠는 경치가 좋다며 줄곧 감탄사를 연발했고 알랑방귀도 역시 절경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과연 절경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분이 상쾌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배는 섬을 오른쪽으로 끼고 돌았다. 물결은 잠잠했다. 이것이 바다인가 싶을 정도로 파도가 잔잔했다.
어쨌든 빨강 셔츠 덕분에 상쾌한 기분을 만끽하게 되었다. 할 수만 있다면 저기 보이는 섬에 가보고 싶었다. 저 바위 있는 곳에는 배를 댈 수 없나요? 대지 못할 것은 없지만 낚시를 하기에는 바위 쪽이 그다지 좋지 않지. 빨강 셔츠가 이렇게 말하기에 나는 잠자코 있었다. 저 바위 위는 어때요? 라파엘로 상을 세워놓으면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은데요? 알랑방귀가 말했다. 마돈나 얘기는 그만두기로 하지. 호호호. 빨강 셔츠가 비위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웃었다.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으니 괜찮습니다. 알랑방귀가 내 쪽을 힐끗보더니 얼른 외면하며 실실 웃었다. 나는 왠지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마돈나가 되었건 마누라가 되었건 간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지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상대는 못 알아들으니 상관없다는 식의 처사는 무례하기 짝이 없다. 마돈나는 아마도 빨강 셔츠의 단골, 기생의 이름쯤 되는 것 같다. 단골집 기생을 무인도 소나무 아래에 세워놓고 바라보겠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짓거리다. 그것을 알랑방귀가 화폭에 담아 전시회 출품이라도 하게 된다면 가관일 것이다.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공이 배를 멈추고 닻을 내렸다. 빨강 셔츠가 길이의 한 단위로 한 길은 두 팔을 쭉 뻗었을 때의 길이 약 1.8m. 이나 되냐고 물었더니 6길 정도라고 대답했다. 6길 정도면 도미는 어렵겠는걸? 빨강 셔츠는 이렇게 말하면서 낚싯줄을 바다에 던졌다. 도미를 낚을 심산인가 보았다. 별 말씀을요. 교감 선생님 정도의 실력이면 충분히 잡고도 남습니다. 게다가 파도도 잔잔하지 않습니까? 알랑방귀가 비위를 맞추면서 자기도 줄을 풀어서 바다로 던졌다. 낚싯줄 끝에는 낚시추 같은 납덩이가 매달려 있을 뿐 낚시찌가 없었다. 자, 자네도 한번 해보지 그래? 줄은 있는가? 줄은 남을 정도로 있습니다만 낚시찌가 없습니다. 낚시찌가 없어서 낚시를 못한다면 초보자로군. 자, 이렇게 해보게. 줄을 물 밑바닥까지 닿게 하고서 배전에서 집게 손가락으로 움직임을 살피는 걸세. 그러다 놈들이 물면 바로 손으로 느낌이 올 걸세. 어이쿠 물었다. 빨강 셔츠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줄을 잡아채길래 잡혔구나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미끼만 뜯긴 모양이었다. 나는 속으로 고소했다. 교감 선생님 아깝습니다. 큰 놈이 분명한데. 교감 선생님 솜씨로도 놓치신다면 오늘은 영 운이 안 따라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놓쳤어도 말입니다. 낚시찌와 눈싸움만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다고 자전거를 못 타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알랑방귀는 이렇게 얄미운 소리만 골라서 짓거리고 있다. 그 주둥아리를 한 방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나도 사람이다. 교감이 혼자서 바다를 전세에 낸 것도 아닐 테고 바다는 넓다. 다랑어 한 마리 정도는 체면 유지용으로 걸려줄 만도 하다는 생각에 텀벙 하고 추와 줄을 집어 던지고는 적당히 손가락 끝으로 조정하고 있었다. 잠시 후에 뭔가 툭툭 하고 줄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건 분명 물고기다. 살아있는 놈이 아니라면 이렇게 툭툭 거릴 리가 없어. 잘됐다 걸렸어. 하며 줄을 있는 힘껏 잡아당겼다. 저런 물었어요? 청출 얼어미러더니만 과연 알랑방귀가 빈정거리고 있는 동안 줄을 이미 거의 끌어올려서 한 5척 약 1m 반 정도만 끌어올리면 되었다. 배전에서 내려다보니 금붕어처럼 줄무늬가 있는 물고기가 줄에 걸려서 좌우로 팔딱거리며 내 손에 이끌려 올라오고 있었다. 신이 났다. 수면에서 끌어올릴 때 물고기가 파닥거리며 날뛰는 바람에 내 얼굴은 온통 바닷물 범벅이 되었다. 겨우 붙잡아서 낚시 바늘을 빼려고 했지만 여간에서 잘 빠지지 않았다. 고기를 붙잡고 있는 손이 미끄덩거렸다. 비위가 상했다. 나는 귀찮은 생각이 들어서 줄째 바닥에 내리쳤더니 이내 죽어버렸다. 빨강 셔츠와 알랑방귀는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바닷물에 손을 대충 씻고는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씻었는데도 계속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 이젠 어떤 물고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만지고 싶지 않았다. 물고기 역시도
내 손에 잡히고 싶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서둘러 줄을 감아버리자 알랑방귀가 또 건방진 소리를 한마디 한다. 첫 수학치고 훌륭하지만 고르키, 놀래기와 비슷한 물고기 정도 가지고서야 어디. 고르키라고 하니 꼭 러시아 문학가 고리키를 말하는 것 같구만. 빨강 셔츠가 한 소리 거둔다. 그러네요. 정말 러시아의 대문호인 고리키와 비슷한 이름이네요. 알랑방귀는 곧바로 맞장구를 친다. 이 빨강 셔츠는 누구를 만나든지 외국어 한마디를 섞어야 직성이 풀리는 매우 고약한 버릇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전문 분야가 있다. 나 같은 수학 교사가 고리키인지 샤리키인지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단 말인가. 좀 알만한 소리를 짓거려주면 좋으련만. 이왕 할 거면 프랭클린의 자서전이라든가 당시에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입신 출세 이야기라든가 내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을 대면 얼마나 좋은가 말이다. 험담꾼 빨강 셔츠. 그 후로 빨강 셔츠와 알랑방귀는 열심히 낚시질을 했는데 약 1시간 동안 둘이서 15마리 정도를 낚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낚는 물고기마다 고르키 일색이었다. 도미 같은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사공에게 물어보니 이 작은 물고기 고르키는 가시가 많고 맛이 없어서 사람이 먹지는 못하고 걸음으로만 쓸 수 있다고 한다. 빨강 셔츠와 알랑방귀는 그동안 열심히 걸음을 낚고 있었던 셈이다. 가엾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나는 한 마리 낚았는데도 사지가 뻐근하여 배 바닥에 누워 줄곧 드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낚시보다는 이 편이 훨씬 더 운치가 있고 좋았다. 그러자 두 사람은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무슨 이야기인지 나누기 시작했다.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호를 생각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두 사람은 킬킬대며 웃기 시작했다. 웃으면서 중간중간 무슨 말인가를 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네, 어쩐지. 그렇고 말고요. 모르니까 그렇지요. 그건 못할 짓이지요. 설마. 메뚜기를 정말 그렇다니까요. 나는 다른 말은 신경에 거슬리지 않았지만 메뚜기라는 말에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알랑방귀는 무슨 연유인지 메뚜기라는 말만은 힘주어 똑똑하게 말하고는 그 뒷말은 일부러 말끝을 흐려버렸다. 나는 꼼짝 않고 계속 듣고 있었다. 또 그 호타가 그런지도 모르지. 덴뿌라 하하하하. 선동에서 경단도 대화는 이렇게 띄엄띄엄 이어졌지만 메뚜기라는 둥, 덴뿌라라는 둥, 경단이라는 둥의 단어로 밀어볼 때 아무래도 귓속말로 내 흉을 보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얘기를 하려면 좀 더 큰 목소리로 하던가 아니면 몰래 내 욕을 하려거든 날 데려오질 말던지 해야지. 참 고역한 놈들이다. 메뚜기든 풀무치든 내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장이 우선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으니 너구리의 체면을 봐서 지금 참고 있는 중이었다. 알랑방귀 주제에 별 쓸데없는 참견을 다한다. 미술붓이나 빨면서 틀어박혀 있을 일이지 왜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지 모르겠다. 내 일은 언젠가 되든지 내 스스로 해결할 것이므로 상관은 없지만 또 그 호타가 라든지 선동해서 라는 말에는 신경이 쓰였다. 호타가 나를 부추겨서 사건을 크게 만들었다는 건지 아니면 호타가 학생들을 선동해서 나를 괴롭혔다는 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푸른 하늘을 보고 있으려니 햇빛이 점점 약해지면서 약간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모기향의 연기 같은 구름이 투명한 바다 위를 조용히 퍼져 나가는가 싶더니 어느새 바닷속 깊이 흘러 들어가서 엷은 안개로 피어올랐다. 이제 슬슬 돌아갈까? 하고 빨강 셔츠가 생각난 듯 말했다. 네, 마침 돌아갈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밤에 마돈나 아가씨를 만나러 가십니까? 알랑방귀가 묻자 빨강 셔츠는 쓸데없는 소리 말게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라고 말하며 뱃전에 씻고 있던 몸을 조금 일으켜 고쳐 앉았다. 헤헤헤, 들어도 상관없어요. 알랑방귀가 헤헤거리며 뒤돌아보자 난 눈을 부릅뜨고 그를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알랑방귀는 일부러 눈부신 척하며 벌렁 드러누웠다.
야, 이건 항복인데 라고 하며 목을 움츠리며 머리를 긁적거렸다. 아무리 봐도 건방진 놈이다. 배는 잔잔한 바다를 가로질러 해변으로 향했다. 자네는 낚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군. 빨강 셔츠가 물었다. 예, 누워서 하늘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피우던 담배를 바닷속으로 던졌다. 직 하는 소리를 내며 담배가 노 끝으로 갈라지는 물결 위를 넘실거리며 떠다니고 있었다. 자네가 와서 학생들도 매우 좋아하고 있으니 더 분발하길 바라네. 이번에는 낚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꺼냈다.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네, 빈말이 아니야. 정말 기뻐하고 있단 말일세. 그렇지 않은가, 요시카와 선생? 아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단 법석입니다. 알랑방귀는 또 실실거리며 웃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이 녀석이 하는 말은 다 신경이 거슬린다. 하지만 자네 조심해야 할 걸세. 위험해지는 수가 있어. 빨강 셔츠가 말했다. 어차피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상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는 대답해 주었다. 사실 나는 학교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기숙생 놈들을 모조리 불러 모아 사과를 받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궁리하고 있었다. 자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네만. 사실은 교감으로서 자네를 위해 마음에서 하는 말이니 오해하지 않기 바라네. 교감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 많은 호의를 갖고 계십니다. 저도 힘은 없지만 같은 애독고로서 선생님이 오래도록 이 학교에 남아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답니다. 알랑방귀가 모처럼 사람다운 소리를 했다. 하지만 알랑방귀 따위에게 신세를 질 정도라면 목을 메고 죽고 말겠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학생들은 자네가 부임한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다네. 여러 가지 사정상 자네가 화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런데일수록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중해 주기 바라네. 결코 자네한테 해로운 일은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라니요? 어떤 사정입니까? 그건 차차 알게 될 걸세. 자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자네는 이제 갓 졸업한 해병아리 교사이지 않은가? 그런데 학교란 곳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라서 그리 간단하게 설명되는 문제가 아니라네. 자네가 어렵사리 이곳까지 왔는데 여기서 잘못된다면 우리도 자네를 청한 보람이 없지 않겠나. 아무쪼록 조심해 주기 바라네. 조심하다니요. 더 이상 무엇을 조심하라는 말씀인지요?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허허허허 하고 빨강 셔츠는 웃었다.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옳지 못한 일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 악하게 굴지 않으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듯하다. 가끔 순진하고 솔직한 사람을 보면 샌님이니 쑥맥이니 하면서 트집 잡고 경멸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윤리 시간에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든가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오히려 대담하게 거짓말하는 비법이라든가 사람을 믿지 않는 술법 또는 사람을 속이는 술책 등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편이 세상을 위해서도 당사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빨강 셔츠가 웃은 이유는 나의 단순함 때문일 것이다. 단순함이나 솔직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비웃음을 사는 세상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기호는 그런 날 비웃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진지하게 내 얘기를 들어주었다. 그러니까 기호가 빨강 셔츠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물론 나쁜 짓을 안 하면 좋겠지만 자기만 착하게 살고 남의 나쁜 짓을 모른 채 한다면 화를 당하게 되어 있네. 세상에는 털털하고 담백해 보이면서 친절하게 하숙 알성 같은 것을 해주어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법일세. 후, 이제 날이 제법 쌀쌀해졌군. 벌써 가을이 오고 있어. 해변 쪽은 안개에 젖어 암갈색으로 물들었군. 경치가 좋아. 이북에 유시가 왔군. 어떤가? 저 바다 풍경이. 빨강 셔츠가 큰 소리로 알랑방귀를 불렀다. 과연 절경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얼른 스케치라도 해놓는 건데. 그냥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풍경인데요. 알랑방귀는 야단스럽게 떠들어댄다. 미나토야 2층에 불이 밝혀지고 기적 소리가 뚜 하고 울릴 때 내가 타고 있던 배는 바닷가 모래밭에 뱃머리를 박고 정박했다.
일찍 돌아오셨네요. 여주인이 바닷가에 서서 빨강 셔츠에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배전에서 얍! 하는 기합 소리를 내며 해변으로 뛰어 내렸다. 제4편 교무실. 멧돼지와의 싸움. 나는 알랑방귀란 놈이 정말 싫다. 그런 놈은 맷돌을 몸에 매달아 바닷속 깊숙이 던져버리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다. 빨강 셔츠는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작자는 타고난 목소리를 과장해서 고상한 듯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 아무리 잘난 척 한다 해도 그 얼굴로는 어림도 없다. 행여 그 낯짝을 보고 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마돈나 같은 기생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직책이 교감이니만큼 알랑방귀보다는 유식한 말을 하는 건 사실이다. 집에 돌아와서 빨강 셔츠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선은 그럴듯했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멧돼지가 나쁜 놈이니까 조심하라는 뜻인 것 같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하게 그렇다고 말해주면 되지 않는가 말이다. 정말 사내답지 못한 행동이다. 그리고 그가 정말 나쁜 교사라면 면직을 시키면 될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요지경 같은 세상이다. 주는 것 없이 얄미운 녀석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마음에 맞는 친구가 나쁜 놈이라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아마 시골 총구석이라 그런지 도쿄하는 모든 것이 정반대로 돌아가는 모양이었다. 정말 어수선한 곳이다. 이렇게 나 다니다가는 불이 물이 되고 돌이 두부가 되어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멧돼지가 학생들을 선동했다니 그런 장난을 칠 위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하기야 제일 인망 있는 교사로 학생들이 따르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인들 못하랴마는. 그렇다면 번거롭게 뒤에서 수작을 부리지 말고 직접 나를 붙잡고 한판 버리는 편이 훨씬 수월할 텐데 말이다. 만약 내가 눈의 가시라면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방해가 되니 학교에서 나가 달라고 하면 나는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둘 자세가 되어 있다. 직장이야 또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 끝까지 간다 해도 길바닥에 쓰러져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멧돼지도 어지간히 답답한 적자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이곳에 처음 부임하던 날 제일 먼저 빙수를 사준 사람이 바로 멧돼지였다.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작자로부터 빙수를 얻어 먹었다니 내 체면이 영 말이 아니다. 딱 한 그릇만 얻어 먹었으니까 일전 오리에 빚을 진 셈이다. 그러나 일전 오리이든 얼마든 간에 사기꾼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죽을 때까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내일 학교에 가서 당장 되돌려줘야겠다. 그래도 나는 멧돼지에게 일전 오리 어치의 빙수를 얻어먹었지만 100만 양에 해당하는 비싼 답례로 되갚았다고 생각한다. 멧돼지는 내게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비겁하게 뒤통수를 치다니 괘씸한 녀석이다. 내일 가서 일전 오리를 갚고 나면 빚이 깨끗하게 없어진다. 그런 후에 당당하게 싸울 참이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졸음이 밀려와서 잠이 들었다. 이튿날은 마음먹은 바가 있어서 다른 때보다 일찍 출근을 해서 멧돼지를 기다렸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멧돼지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꿀물, 호박이 나타났다. 한문 선생님이 오고 알랑방귀가 오고 마지막으로 빨강 셔츠까지 왔지만 멧돼지의 책상 위에는 분필 한 자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도무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나는 교무실에 들어가는 즉시 돈을 갚을 요량으로 하숙집을 나서면서부터 마치 목욕 요금을 손에 쥔 양 일전오리를 손에 꼭 쥔 채 학교까지 왔다. 나는 땀을 잘 흘리는 체질이므로 손에 땀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손을 펴보니 일전오리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땀에 젖은 돈을 주면 멧돼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책상 위에 놓고 후후 불고 난 후에 다시 손에 쥐었다. 그때 마침 빨강 셔츠가 왔다. 어제는 실례했네. 귀찮게 한 건 아닌지. 귀찮지는 않았습니다만 덕분에 배가 좀 고팠습니다. 그런데 자네 어제 돌아오는 배에서 한 얘기는 비밀로 해주게나.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겠지? 빨강 셔츠는
목소리만 계집애 같은 것이 아니라 영락없이 잔 걱정도 많은 인물이다.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얘기할 작정으로 이미 일전 오리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빨강 셔츠에게 입막음을 당한다면 조금 곤란하게 된다. 나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지만 지금부터 멧돼지와 단판을 지을 작정이라고 말했더니 빨강 셔츠는 몹시 당황했다. 자네 그런 무모한 짓을 하면 곤란하네. 나는 호타군의 이름을 들먹이며 특별히 자네에게 말한 기억이 없네. 자네가 만약 여기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행동한다면 내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된다네. 설마 자네 학교에 소란을 피우러 학교에 온 것은 아닐 테지? 빨강 셔츠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길래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월급을 받고 일하면서 소란이나 피운다면 분명히 학교 측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제 일은 자네 혼자서만 알고 있고 입 밖에는 내지 말아주게나. 빨강 셔츠는 진땀을 흘리며 내게 부탁했다. 좋습니다. 저도 곤란한 점은 있지만 교강 선생님께서 그토록 입장이 곤란스러우시다면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는 동안에 양 옆에 책상 주인들도 다 나왔고 빨강 셔츠는 서둘러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빨강 셔츠는 걸음걸이까지 특이하다. 그는 실내를 다닐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구두 뒤축을 살짝 내린다. 소리를 내지 않고 걷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나는 그때서야 처음 알게 되었다. 도둑질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냥 자연스럽게 걸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드디어 수업 시작종이 울렸다. 멧돼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돈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수업에 들어갔다. 수업이 생각보다 약간 길어져서 첫 시간을 조금 늦게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갔다. 그랬더니 교사들이 모여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멧돼지도 어느 틈엔가 와 있었다. 결근인가 싶었는데 지각을 한 것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자네 덕분에 지각을 한 걸세. 그러니 자네가 벌금 좀 내주게나. 나는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일전 오리를 멧돼지 앞에 내놓으며 말했다. 이걸 받아두게 요전에 도우리 초에서 먹은 빙수값일세.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자네? 멧돼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이내 내 표정이 심각한 것을 보고는 돈을 내 책상 위에 도로 밀어놓으며 말했다. 쓸데없는 농담하지 말게나. 사람 싱겁기는. 요거 봐라. 끝까지 내게 한턱 낼 심산이었나? 나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네. 나는 자네한테 빙수를 대접받을 이유가 없어서 갚는 걸세. 받아두게. 그렇게 일전 우리가 마음에 걸린다면 받아두겠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 돈을 갚겠다는 거지? 이제고 뭐고 생각이 나서 갚는 걸세. 나는 누구한테 대접받는 것이 싫어서 말이지. 멧돼지는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흘겨보았다. 빨강 셔츠의 부탁이 없었더라면 여기서 멧돼지의 비겁함을 폭로하고 대판 싸움이 붙었을 터였다. 입을 다물기로 약속을 한 까닭에 꿈쩍도 할 수가 없었다. 남은 이렇게 열받아 있는데 흥이라니 어디 될 법이나 한 소리인가? 그런 빙수값은 받을 테니 하숙방은 비워주게. 일전 우리를 받으면 그걸로 된 거지. 내가 하숙방을 나가든 말든 그게 자네와 무슨 상관인가? 상관없지가 않으니 하는 소릴세. 어제 그 집주인이 내게 와서 자네가 나가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더군. 그 내막을 들어보니 집주인의 말에도 일리가 있더구먼. 그래도 한번 더 확인해 볼 양으로 오늘 아침 자네 하숙집에 들러 자초지종을 듣고 오는 길일세. 나는 지금 멧돼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주인이 자네에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내가 알 바 아니네. 그렇다고 자기 멋대로 그런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대는 것이 순서가 아닐 텐가? 처음부터 주인이 하는 말만 듣고 일리가 있다니 그런 무례한 말이 어디 있는가? 정 그렇다면 내가 말해주겠네. 자네가 너무 개팍해서 하숙집에서 골치를 썩고 있다네. 아무리 하숙집 안주인이라고는 하지만 하녀하고는 다르다네. 그런데 발을 내밀며 씻으라고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언제 그 옆에 애한테 내 발을 씻으라고 했단 말인가? 발을 씻게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쪽에서는 자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눈치더란 말이세. 하숙비 10엔이나 15엔 정도는 족자 한 포값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군.
별 이상한 소리 다 듣겠군 그래? 그러면 왜 처음부터 날 들인 겐가? 그거야 나도 모를 일이지. 처음에는 멋모르고 들였는데 이제는 넌덜머리가 났으니 나가라고 하는 게지. 하여튼 자네가 방을 빼주게나. 물론이지 있어 달라고 싹싹 빌어도 내가 나가네. 무엇보다도 그런 트집을 부리는 집구석에 나를 소개한 자네부터가 괘씸하기 그지없네. 내가 괘씸한 건지 자네가 발칙한 건지 둘 중 하나이겠네 그려. 멧돼지도 나 못지 않을 만큼 괄괄한 성격의 소유자라 지지 않으려고 큰 소리를 질렀다. 교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 나와서 턱을 길게 빼고 멧돼지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특별히 부끄러운 짓을 한 것도 없어 보란듯이 일어나 교무실 안을 쓱 한번 둘러보았다. 모두가 하나같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유독 알랑방기만은 재미있다는 듯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다. 내가 눈을 부릅뜨고 내 놈도 한번 붙어볼 테냐 하며 서슬퍼런 표정으로 알랑방기의 호리병 같은 얼굴을 쏘아보자 알랑방기는 찔끔하며 금세 수그러들었다. 내 눈초리에 겁을 먹은 모양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수업 시작종이 울렸다. 멧돼지도 나도 싸움을 멈추고 수업을 하러 갔다. 교직원 회의. 오후에는 전날 밤 내게 무례한 행동을 한 기숙생 처분 문제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나는 회의란 것에 참석하는 것이 난생 처음이라 뭐가 뭔지 잘 몰랐지만 대충 보니 직원들이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짓거리면 그것을 교장이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는 그런 식의 것이었다. 회의실은 교장실 옆에 있는 좁고 긴 방이었는데 평소에는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긴 테이블 주위에 검은 가죽을 씌운 의자가 20개 정도 놓여 있었는데 언뜻 보기에 고급스러운 서양식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났다. 그 테이블 끄트머리에 교장이 앉아 있었고 교장 옆에는 빨강 셔츠가 떡 버티고 있었다. 그 다음은 각자 마음대로 앉는다고 하는데 체육선생만은 아무리 좋은 자리를 권해도 다 마다하고 항상 말단석에 앉는다고 한다. 나는 형편을 잘 몰라서 눈치껏 과학선생과 한문선생 사이에 끼어 앉았다. 맞은편을 보니 멧돼지가 알랑방귀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알랑방귀 얼굴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밥맛이다. 비록 싸움은 했지만 멧돼지 쪽이 훨씬 낫다. 자, 이제 거의 다 모이셨죠? 교장이 교사들을 둘러보며 말하자 서기인 가와무라가 하나, 둘, 셋 하며 머릿수를 헤아려 보더니 한 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 끝물 호박이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다. 나와 끝물 호박 선생은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는지 몰라도 그를 처음 본 이후부터는 도무지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교무실에 들어오면 바로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길을 걷다가도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온천에 가면 가끔 그가 창백한 모습으로 탕 속에 앉아 있다. 인사를 건네면 네 하면 미안할 정도로 황송하게 머리를 깊이 숙인다. 나는 끝물 호박만큼 점잖고 착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좀처럼 웃는 일도 없었지만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군자라는 말을 책에서 읽어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전에만 나오는 단어로 지어낸 인물 이련이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 끝물호박 선생을 만나고 나서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살아있는 군자를 만났다고 감동할 정도였다. 이제 곧 오실 테지요. 너구리는 자기 앞에 놓여있던 보라색 보자기를 끌르더니 인쇄물을 읽고 있었다. 그러고 있다 보니 기다리고 있던 끝물호박 선생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들어왔다. 좀 사정이 생겨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너구리에게 사과를 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너구리는 우선 서기인 가와무라에게 인쇄물을 돌리게 했다. 첫째가 처분 사항, 그 다음이 학생 단속 사항, 기타 두세 조항이 있었다. 너구리는 늘 그렇듯이 점잔을 빼며 마치 자신이 교육의 화신이라도 됐냐 다음과 같이 연설을 시작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직원과 학생들의 잘못은 모두가 저의 부덕의 소치로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가 교장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도 역시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단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어떻게든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서 다 아시고 계시니 추후의 처분에 대해서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교장의 말을 듣고 나니 역시 교장답게 훌륭한 소리를 한다는 생각에 감탄에 마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교장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서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한다면 학생들의 처분은 그만두고 먼저 자기가 사표를 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귀찮은 회의 따위 열 필요도 없을 것일 텐데 말이다. 그런데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과학선생은 교실 지붕 위에 앉아있는 까마귀를 쳐다보고 있었다. 한문 선생은 인쇄물을 접었다 폈다를 되풀이하고 있다. 멧돼지는 아직도 내 얼굴을 흘겨보고 있다. 회의란 것이 이렇게 시시한 것이라면 어디 가서 낮잠이나 자는 편이 훨씬 나을 뻔했다. 나는 갑갑증이 나서 한마디 해주려고 엉덩이를 반쯤 들어 올리려는 순간 빨강 셔츠가 입을 여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저도 기숙 학생들의 난동 소식을 듣고 교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과 평소의 덕행으로 아이들을 다스리지 못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로서 사건 그 자체를 보면 전적으로 학생의 잘못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상을 규명해 보면 오히려 책임은 학교 측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점만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아이들이 한창 혈기가 왕성한 때니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이런 장난을 저질렀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처벌은 물론 교장 선생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라 제가 함부로 입을 놀릴 바는 아니나 아무쪼록 그간의 사정을 참작하시어 가능한 한 관대한 처분을 바랄 따름입니다. 너구리가 너구리답다고 한다면 역시 빨강 셔츠는 빨강 셔츠답다. 학생들이 난동을 부리는 것은 학생 잘못이 아니라 교사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미친놈한테 머리를 한 방 얻어맞아도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얻어맞았다는 소리가 아닐 텐가 말이다. 눈물나게 고마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 활기가 넘쳐나서 주체하지 못한다면 운동장에 나가서 씨름이라도 한판 하면 될 일이 아닌가.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메뚜기를 넣었으니 그런 일을 당하고도 바보처럼 그냥 있으란 말인가? 그런 논리대로라면 자는 놈의 목을 베어놓고 무의식 중에 저질렀다고 하면 죄가 사해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지만 이왕 시작할 거면 상대를 꼼짝없이 제압할 만큼 막힘없이 술술 말을 해야 했다. 하지만 평소에 내 버릇대로라면 화가 났을 때 말을 할라치면 두세 마디에서 반드시 막혀버린다. 너구리도 빨강 셔츠도 인품으로 말하자면 나보다 못한 인간들이지만 말재주가 여간 뛰어난 게 아니어서 자칫 허튼 소리를 했다가는 체면이 구겨질 것이 뻔했다. 어느 정도의 보관을 세워볼 심산으로 속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았다. 바로 그때 앞에 있던 알랑방귀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알랑방귀 주제에 무슨 의견이 있다고 건방진 놈. 그는 여전히 실실거리는 말투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번 메뚜기 사건과 고함 사건은 양식 있는 교직원으로서 우리 학교의 장래에 대해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보기 드문 사건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분발하여 자신을 반성하고 해이해진 전교의 풍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교장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의 고견은 실로 그 핵심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서 저는 시종일관 찬성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알랑방귀가 낸 의견은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한자를 열거했을 뿐 무슨 뜻인지 잘 파악이 되지 않았다. 내가 알아들은 말은 시종일관 찬성한다는 말뿐이었다. 나는 알랑방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왠지 부하가 치밀어 올라 미처 문장 준비를 다 끝내지 못한 채 일어서고 말았다. 저는 시종일관 반대합니다. 나는 먼저 이렇게 내뱉었지만 그 다음 말이 막혀서 나오지 않았다. 그런 뚱딴지 같은 처분은 정말 싫습니다.
하고 덧붙였더니 직원들이 일제히 웃기 시작했다. 연루된 모든 학생이 나쁩니다. 이참에 사과를 받아내지 않으면 버릇이 됩니다. 퇴학을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되지 못하게 새로운 교사라고 얕잡아 보고서는.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앉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른편에 앉아있던 과학선생이 바보 같은 말을 해댄다. 학생들이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엄하게 처벌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역시 교감 선생님 말씀대로 관대한 쪽에 찬성합니다. 왼쪽에 앉아있던 한문 선생은 온건론에 찬성한다고 했다. 역사 선생도 교감과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분할 수가 없다. 대개가 빨강 셔츠의 의견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작자들이 모여서 학교를 지키고 있으니 학교가 다 이 모양인 게다. 나는 학생들에게 사과를 받든지 사표를 쓰든지 둘 중 하나로 결정했기 때문에 만약 빨강 셔츠가 승리를 거둔다면 즉시 하숙집으로 가서 짐을 꾸릴 각오를 하고 있었다. 어차피 내게는 이런 작자들을 말로써 굴복시킬 재간도 없을 뿐더러 설사 굴복시킨다 하더라도 이런 작자들과 계속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싫었다. 내가 학교를 떠나면 그만이다. 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웃을 게 틀림없다. 더 이상 내가 말할까 보냐 하며 나는 조용히 있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잠자코 듣고만 있던 멧돼지가 벌떡 일어났다. 자식, 또 빨강 셔츠에게 찬성한다는 말을 하려는 게지? 어차피 내 놈하고는 싸울 작정이니 내 멋대로 어디 한번 짓거려 봐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멧돼지는 창문이 흔들릴 만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교감 선생님 및 그 외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은 어느 면에서 보나 50명의 기숙생이 새로 부임한 교사 모 씨를 우습게 보고 골탕 먹이기 위해 저지른 소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감 선생님께서는 그 원인을 교사의 인물 됨됨이에서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하게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교사 모 씨가 숙직을 맡은 것은 부임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학생들과 접촉한 지 겨우 20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학생은 교사의 학문 정도나 인격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경멸을 받았다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새로 부임해온 교사를 우롱하는 경솔한 학생들을 관대하게 처분하신다면 학교의 위신이 서지 않습니다. 교육의 참된 정신은 단지 학문을 가르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정직한 무사의 정신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야비하고 경망스러우며 난폭하고 천방지축인 악풍을 소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학생들의 반발이 두렵다거나 소란이 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임시 변통으로 수습한다면 이런 악습은 언제 개선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이러한 사태를 못 본 채 한다면 교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기숙생 일동을 엄중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피해 교사 앞에서 정식으로 사죄하는 것이 지극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멧돼지는 이렇게 말하고는 쿵 하고 자리에 앉았다. 좌중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빨강 셔츠는 다시 파이프를 빡빡 빨아대기 시작했다. 나는 여간 기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얘기를 멧돼지가 대신해서 다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지라 방금 전까지의 싸움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표정으로 멧돼지를 바라보았으나 멧돼지는 모르는 척 앉아 있었다. 그러자 잠시 후에 다시 멧돼지가 일어섰다. 아까는 잊어버리고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그날 밤 숙직 담당 선생님은 숙직 중에 외출을 해서 온천을 가셨나 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학교의 숙직 당번이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노려 다른 곳도 아닌 온천에서 목욕을 했다니 크나큰 실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들 처벌 문제와는 별도로 이 점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께서 특별히 책임자에게 주의를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 묘한 놈이다. 칭찬을 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남의 실책을 폭로하고 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난번 숙직 당번이 나다니는 것을 보고 그래도 되는 것인 줄 알고 온천까지 간 것뿐이지만 과연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것은 내 잘못인 것 같았다. 공격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일어나서 제가 숙식 중에 온천에 다녀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합니다. 라고 말한 후에 자리에 앉았다. 일동이 또 웃기 시작한다. 이 작자들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웃어댄다. 한심한 족속들이다. 자기네들은 이렇게 자기 잘못을 순순히 털어놓을 자신이 있는가 말이다.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웃고들 난리다. 곧이어 교장 선생이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의견이 없는 듯하니 심사숙고한 후에 잘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친 김에 결과까지 말하자면 기숙생들은 일주일간 외출 금지 처분을 받은 동시에 내 앞에서 사죄를 했다. 그놈들이 사죄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고 도쿄로 돌아갈 참이었는데 엉겁결에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바람에 결국은 더 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교장은 이때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학생들의 풍기는 반드시 교사의 가마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선 첫 단계로 선생님들은 가급적 음식점 출입을 자제하기 바랍니다. 단 송별회와 같은 모임이 있을 때에는 별개의 문제지만 혼자서 그다지 점잖지 못한 장소에 가는 행위는 삼가기 바랍니다. 가령 국수집이라든가 경단 파는 가게 같은 곳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일동이 웃었다. 알랑방귀가 멧돼지를 보고 덴뿌라 하면서 눈짓을 했으나 멧돼지는 상대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 나는 무척 고소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너구리가 한 말은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국수집과 경당 가게에 가서 먹었다는 이유로 중학교 선생 노릇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나 같은 먹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국수와 경단을 싫어하는 교사를 구해서 채용하면 될 것이 아닌가. 아무 말 없이 채용해 놓고는 국수를 먹지 말라는 둥, 경단을 먹지 말라는 둥에 엉터리 같은 포고를 한다면 나처럼 다른 낙이 없는 사람에게는 치명타나 다름없다. 다시 빨강 셔츠가 입을 열었다. 원래 중학교 교사란 사회 지도층에 해당하는 신분이므로 단순히 물질적인 쾌락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빠져들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품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낙이 없으면 이런 좁은 시골 바닥에서 잘 지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낚시를 한다든지 문학책을 읽는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신체시나 하이쿠를 읊조리거나 지으면서 어떻든 간에 고상한 정신적 즐거움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용히 듣고 있자니 제멋대로 열변을 토하고 있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구쳐서 이렇게 되받아쳤다. 마돈나를 만나고 다니는 것도 정신적인 즐거움입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다. 다들 묘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정작 당사자인 빨강 셔츠는 괴로운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것 봐라. 뜨끔하지? 나는 빨강 셔츠를 향해 속으로 그런 말을 했지만 끝물 호박에게만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듣는 순간 푸르딩딩한 얼굴이 더욱 새파래졌기 때문이다. 이사하기. 나는 그날 밤 당장 하숙방을 나왔다. 막상 나오기는 했으나 갈 곳을 따로 마련해 둔 것은 아니었다. 인력거 꾼이 어디로 갈 것인지 물었다. 나는 곧 알게 될 테니 잠자코 가자고 해놓고는 빙글빙글 돌면서 한적하고 살기 좋을 만한 곳을 지나다 보니 어느새 가지아초까지 와 버렸다. 이곳은 내가 존경에 맞지 않는 끝물호박 선생이 살고 있는 동네이다. 끝물호박 선생은 이곳 토박이인데 조상대대로 내려온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이 지방 사정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을 터였다. 선생을 찾아가서 물어본다면 적당한 하숙집을 구해줄지도 모른다. 다행히 한번 인사하러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번거롭게 찾아다니지 않고도 쉽게 알 수 있었다. 저 실례합니다. 계십니까? 이렇게 2번 정도를 외치자 50살가량의 노부인이 고풍스러운 종이 등을 들고 나왔다. 아마도 끝물 호박 선생의 어머니인가 보았다.
짧게 쳐올린 머리를 한 기품 있는 모습이 선생과 닮아 있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나는 대놓고 끝물호박 선생을 잠깐 뵙고 싶다고 하며 그를 현관까지 불러내어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거 참 곤란하게 되셨습니다. 끝물호박 선생은 걱정을 하면서 잠깐 생각한 끝에 말문을 열었다. 이 마을 뒤쪽에 하기노라는 노인 부부가 단둘이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게 빈 방을 그냥 놀리기 아까우니 확실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친절하게 그 집까지 데리고 가져왔다. 그렇게 그날 밤부터 나는 하기노의 노부부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다. 더욱 놀란 일은 내가 이카긴의 하숙방에서 나오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알랑방귀가 버젓이 그 방을 점령했다는 사실이다. 나도 이제 웬만한 일에는 그리 놀라지 않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어쩌면 이 세상에는 사기꾼들로 가득 차서 서로를 속고 속이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세상이 싫어진다. 하숙집 할멈. 하숙집 할멈은 가끔 내 방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다. 어째서 색시는 데리고 오지 않는단가요이? 하루는 이렇게 물어왔다. 저런, 제가 결혼을 한 것처럼 보여요? 이래 보여도 아직 24밖에 안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자, 아니 이것 보시오. 24에 색시가 있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단가요이? 그럼 나도 24에 색시를 얻을 테니 중매 좀 서 주실란가요이? 내가 사투리를 흉내내어 부탁했더니 할머니는 심각하게 사실이냐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선상님은 이미 색시가 있으신 게 틀림없지라우. 내 진적부터 알고 있었단께로? 해 눈썰미가 있으시네. 어떻게 그걸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어떻게라니요. 도쿄에서 온 편지가 없는가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물어보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단가요이? 그렇군요.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요즘 색시들은 옛날과는 달라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은께로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게라우. 어디 그럴 만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이따마다요. 이곳에도 꽤 있지라우. 선상님, 혹시 저 도야마 시내 아가씨를 알고 계실란가요이? 아니요, 모릅니다. 아직 모르시는 게라우. 이 근방에서는 제일 가는 미인이지라우.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마돈나 마돈나 하고 부릅디다. 안즉 못 들으셨단가요이? 아, 그 마돈나 말입니까? 저는 그게 기생 이름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지라우 선상님. 인물이 좋은 여자를 서양말로 고로코롬 부른단께로. 그런가요? 전 몰랐는데 참 대단하시네요. 아마도 미술 선상이 붙여준 이름일 텐디. 그런데 그 마돈나가 못 믿을 여자란 말인가요? 그 마돈나 양이 그 이치라우 선생님을 이리로 소개시켜준 고가 선생님. 그분한테 시집을 가기로 약조가 되어 있었지라우이. 해, 신기한 일이네요. 그렇게 예쁜 여자가 저 끝물호박 선생을 좋아하다니. 끝물호박 선생이 그렇게 복에 겨운 남자라고는 생각지 못했는걸요. 사람은 정말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다니까. 어디 다시 봐야겠는걸요. 그런데 말이지라우 그전까지는 그 집에 돈도 있고 은행 주식도 갖고 있어서리 떵떵거리며 살았단께로. 그러던 것이 그만 작년에 그 집 어른께서 돌아가시는 통에 그 다음부터는 어찌된 셈인지 점점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단께. 그랑께로 고가씨가 너무 사람이 좋다 보니께 깜빡 속은 게지라우. 그런저런 일로 결혼 날짜도 늦춰지고 그 왜 있자는가요이? 교감 선생이라는 작자가 와서 꼭 색시로 삼고 싶다고 졸라 대치라우. 그 빨강 셔츠가 말입니까? 정말 지독한 놈이군. 어쩐지 그 셔츠가 보통 셔츠가 아닌 것 같더라니. 그래서요?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았더니 도야마 씨네 집안에서도 고가 씨한테 의리가 있으니까 당장은 대답하기가 어려웠는지 생각해 본다는 정도로의 대답만 했지라우. 그러자 당장 그 교감이라는 선상이 연주를 대어 도야마 씨 댁에 드나들게 되었고 결국은 그 집 아가씨 마음을 그만 돌려버리고 말았지라우. 교감 선생도 그렇지만 아가씨를 모두 나쁘게 말하지라우. 한번 고가 선상한테 시집 가기로 약조해 놓고는 교감 선상이라는 작자가 오란다고 그쪽으로 쪼르르 가버리다니.
하늘이 통탄한 노릇이지라오 선상님. 정말 몹쓸 짓을 했네요. 벌받아 마땅하고 말고요. 아 그래 고가씨가 안쓰러워 친구인 호타씨가 교감 선상한테 따지러 갔지라오. 그랬더니만 그 작자가 한다는 말이 자기는 다른 남자와 약혼한 사람을 가로챌 생각은 없다. 만약 파혼을 한다면 모를까 지금은 도야마 지방과 그냥 친하게 지내고 있을 뿐이다. 라고라. 그러니 고가씨한테 미안할 일이 없지 않느냐고 말한 게로 호타씨도 할 말이 없어 그냥 돌아오셨지라오. 교감 선생님하고 호타씨가 그 일 이후로 사이가 많이 나빠졌다는 소문이 있지라오. 아유 정말 모르는 것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지요? 정말 놀라워요. 코딱지만한 동네인께로 뭐든 알게 되지라오.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다. 이 정도라면 나의 덴뿌라와 경단 사건도 알고 있을지 모른다. 정말이지 골치 아픈 동네다. 그러나 덕분에 마돈나에 대한 이야기도 알게 되었고 멧돼지와 빨강 셔츠의 관계도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만 문제는 어느 쪽이 더 나쁜 놈인가 하는 점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나처럼 단순한 인간에게는 어느 것이 희고 검은지를 콕 집어 말해주지 않으면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판단이 안 선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았다. 빨강 셔츠랑 멧돼지 중에서 누가 더 좋은 사람인가요? 멧돼지라니 누구 말입니까? 아, 멧돼지는 호타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야 힘은 호타 씨 쪽이 더 세지. 하지만 교감 선생님이 학식이 높아서 유능한 편이지라오. 그리고 상냥하기도 교감 선생님이 더 상냥하지만서도 학생들은 호타 씨를 더 좋게 보고 있지라오. 결국 어느 쪽이 좋단 말씀이세요? 그러니께로 결국은 월급이 많은 쪽이 더 좋은 게 아닐란가요? 더 이상 물어봐야 뻔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 그만두기로 했다. 기호의 편지. 그러고 나서 2, 3일 뒤에 퇴근해서 돌아오니 주인 할멈이 생글생글 웃으며 한 통의 편지를 들고 왔다.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지라오? 이제서 왔단께 천천히 읽어보시란께로? 발신자를 보니 기호한테서 온 편지였다. 봉투 겉면에 부전지 같은 쪽지가 두세 장 덕지덕지 붙어있기에 자세히 살펴보니 야마시로야로 갔다가 이카긴 쪽으로 다시 보내어져서 이카긴에서 하기노까지 둘러온 것이었다. 게다가 야마시로야에서는 일주일가량 묵어 있었다. 하숙집이 사람만 묵게 하는 게 아니라 편지까지 묵게 하는 모양이다. 편지를 열어보니 장문의 글이 이어지고 있었다. 도련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아보고서 즉시 답장을 쓴다는 것이 공교롭게도 감기에 걸려 일주일 동안을 누워 지내게 되었습니다. 답장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능숙하게 읽고 쓰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서툰 글을 쓰는데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조카에게 대피를 부탁할까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련님께 드리는 편지인데 직접 쓰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 일부러 초안을 한번 작성한 후에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는 장장 넉 자, 1m 20cm 정도의 길이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도련님은 성품이 대쪽 같으신 데다 울컥하실 때가 있어 그 점이 염려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별명을 붙였다가는 남들에게 원망을 들을 수 있으니 무턱대고 별명을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정 붙이고 싶으시다면 저에게만 살짝 알려주세요. 시골 사람 중에는 질 나쁜 사람도 있으니 봉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날씨도 도쿄보다 불규칙할 것이니 잘 때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이불을 잘 덮고 주무세요. 도련님의 편지는 너무 짧아서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겠으니 다음에는 적어도 이 편지의 절반가량의 길이로 편지를 써 보내세요. 여관의 팁을 5엔 주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요? 객지에서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한 절약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놓으세요. 용돈이 부족할까 싶어 우편환으로 10엔을 보내드립니다. 요전에 도련님이 제게 주신 50엔은 도련님이 나중에 도쿄에 돌아오셔서 집을 장만할 때 보태드릴 생각으로 우체국에 예금해 놓았어요.
거기서 이 10엔을 빼도 아직 40엔이 남아있으니 충분합니다. 정말이지 여자들은 자상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마루에 걸터 앉아서 기호의 편지를 펄럭거리며 읽다가 생각에 잠겨 있으니 방문을 열고 주인 할멈이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다. 아니 편지를 여직 읽고 계신단가요이? 어지간히도 긴 편지구만요이라오. 네, 소중한 편지라서 바람에 펄럭거리면서 보고 또 보고 합니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대답을 하면서 밥상을 받았다. 반찬을 보니 오늘 저녁도 감자조림이다. 이 집은 이카긴네보다도 점잖고 친절하고 게다가 예의도 바르지만 음식만은 형편없었다. 어제도 감자, 그제도 감자, 그리고 오늘 밤에도 또 감자다. 내가 감자를 무척 좋아한다고 말한 적은 분명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내리 감자만 먹인다면 나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끝물호박 선생을 흉볼 게 아니다. 이제 내 자신이 머지않아 끝물 감자 선생이 될 참이었다. 아마 기호였다면 이럴 때 내가 좋아하는 참치회나 간장에 졸인 어묵조림을 해줄 테지만 가난한 시골 구두쇠 양반이라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기호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다. 만약 이 학교에 오래 있게 된다면 기호를 도쿄에서 불러내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덴뿌라도 먹지 말라, 경단도 먹지 말라. 게다가 하숙집에서 감자만 먹고 누렇게 떠 있으라니 교육자는 괴롭기 짝이 없다. 절에 있는 스님들도 나보다는 훨씬 더 잘 먹고 살 것이다. 온천 6. 오늘은 기호의 편지를 읽느라 온천에 갈 시간을 넘기고 말았다. 하지만 매일 습관처럼 다니던 것을 하루라도 거르게 되면 왠지 개운치가 않아서 집을 나섰다. 기차나 타고 갈까 싶어 언제나처럼 그 빨강 수건을 늘어뜨리고 역까지 오니 기차가 2, 3분 전에 막 떠나버려 잠시 기다려야 했다. 벤치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우연찮게 끝물호박 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지난번에 주인집 할멈에게 들은 얘기가 있는 터라 끝물호박 선생이 더욱 측은하게 느껴졌다. 오죽하면 월급을 2배쯤 정도 올려줘야 도야마의 아가씨와 내일이라도 당장 결혼시킨 다음 한 달 정도 도쿄로 신혼여행이라도 보내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을까. 나는 선뜻 끝물호박 선생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온천에 가시려고요? 어서 이리로 앉으세요. 얼른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더니 끝물호박 선생은 부담스러운 듯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하며 그대로 서 있었다. 다음 기차가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힘드실 테니 앉으시지요. 내가 다시 한번 권했다. 그러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끝물호박 선생은 나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선생님,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신가요? 상당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닙니다. 이렇다 할 병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몸이 병들면 사람 구실도 못하니까요. 선생님께서는 매우 건강해 보이시는군요. 네, 제가 몸은 좀 말랐지만 건강한 편이랍니다. 몸 아픈 건 딱 질색이지요. 끝물호박 선생은 내 말을 듣더니 빙그레 웃었다. 입구 쪽에서 젊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서 무심코 뒤돌아보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뽀얀 살결에 최신 유행 머리를 한 키가 큰 여인과 46 정도로 보이는 중년 부인이 나란히 매표소 앞에 서 있었다. 중년 부인 쪽이 키는 작지만 두 사람이 닮은 것으로 보아 모녀지간인 듯 했다. 나는 순간 끝물호박 선생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입을 해 벌린 채 여인네들을 쳐다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런데 끝물호박 선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여인들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순간 너무나 놀랐다. 그럼 혹시 저 여인이 마돈나? 내가 속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 동안 세 사람은 매표소 앞에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좀 멀어서 무슨 말들이 오고 가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정거장의 시계를 보니 출발 시간까지 5분 정도가 남아 있었다. 기차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며 말벗도 없이 따분하게 혼자서 앉아 있으려니 또 한 사람이 헐레벌떡 역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누군가 했더니 빨강 셔츠였다. 하늘하늘한 옷에 비단으로 된 허리띠를 대충 두르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금줄 시계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빨강 셔츠는 아무도 모르려니 하고 보란 듯이 차고 다니지만 나는 안 봐도 다 안다. 그 시계는 진짜 금이 아니라 도금이다. 빨강 셔츠는 영내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매표소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세 사람을 발견하고는 다가갔다. 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무언가 두세 마디를 주고받는가 싶더니만 갑자기 나를 향해서 예의 그 고양이 걸음걸이로 살금살금 다가왔다. 어이, 자네도 온천에 가는 길인가? 기차 시간에 늦을까봐 걱정하면서 서둘러 왔는데 아직 3, 4분이 남았군 그래. 저 시계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 하며 자신의 가짜 금시계를 꺼내어 본다. 2분 정도 틀리군. 그렇게 말하면서 내 옆에 걸터 앉았다. 여인네들 쪽으로는 전혀 눈길을 주지 않으며 지팡이에 턱을 괜 채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나이든 여인은 가끔 빨강 셔츠를 쳐다보았지만 젊은 아가씨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마돈나가 틀림없는 것 같다. 이윽고 뿌 하는 기적을 울리며 기차가 도착했다. 기다리고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각기 기차에 오르기 시작했다. 빨강 셔츠는 맨 먼저 1등석에 올라탔다. 1등석이라고 으스댈 것까지는 없는데 말이다. 왜냐하면 스미다까지의 요금은 1등석이 오전이고 2등석이 삼전으로 겨우 이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단돈 이전의 차이로 상하가 나뉘는 것이다. 잘난 것도 없는 나조차도 큰맘 먹고 1등석을 타려고 흰색 표를 들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원래 인색해서 단돈 이전의 지출도 아까워 대개는 2등석을 이용한다. 빨강 셔츠의 뒤를 이어 마돈나와 그녀의 어머니가 1등석에 올라탔다. 끝물호박 선생은 을의 2등석에 타는 사람이다. 그는 2등석 입구에 서서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내 얼굴을 보자 주저없이 올라탔다. 나는 그때 왠지 그가 측은한 생각이 들어 그의 뒤를 따라 같은 2등석에 올랐다. 1등석 표로 2등석에 타는 데에야 별 문제 없을 터였기 때문이다. 온천에 도착해서 3층에서浴衣로 갈아입고 탕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또 끝물호박 선생을 만났다. 나는 회의 같은 자리에서는 항상 말문이 막히고 말지만 평소에는 매우 떠들어대는 편이라 탕 속에서 끝물호박 선생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어보았다. 왠지 그가 애처로워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때에 말이라도 걸어주어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애독고의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선생은 내 가락에 쉽사리 장단을 맞추어 주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네와 아니요 라는 대답만 할 뿐이었고 나중에는 그 대답마저도 귀찮아하는 것 같아 하는 수 없이 그만두었다. 탕 속에서는 빨강 셔츠를 만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거지. 욕탕이 여러 군데이므로 같은 기차를 탔다고 해서 같은 탕에서 꼭 만나란 법은 없었다. 온천을 나서자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다. 거리 양쪽에 늘어선 버드나무의 둥근 그림자가 도로 한가운데에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잠시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쪽으로 올라가 거리 끝까지 가 보니 왼편에 큰 문이 있었고 그 문을 들어서자 막다른 곳에 절이 있었다. 그리고 양 옆으로는 유흥가가 늘어서 있었다. 입구 문에 가지런히 검은 천을 늘어뜨린 조그만 격자 창의 단층집은 내가 경단을 먹고 문제를 일으킨 바로 그곳이었다. 시루코, 새알심을 넣은 단팥죽, 오조니, 주로 정월에 먹는 일본식 떡구라고 쓰여진 둥근 초롱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초롱불은 처마 가까이에 있는 한 그루의 버드나무 줄기를 비추고 있었다.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으나 참고 지나갔다. 그렇게도 좋아하는 경단을 먹지 못하다니 내 자신이 처량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자기 약혼녀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지켜보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끝물호박 선생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면 경단은 고사하고 사흘쯤 굶은들 불평할 상황이 아니었다. 정말이지 사람만큼 믿지 못할 존재가 또 있을까?
얼굴만 보면 그렇게 몰인정한 일을 저지를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데 말이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몰인정하고 퉁퉁 부른 호박 같은 고가 선생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군자인 것을 보면 사람이란 절대로 겉모습으로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방심은 금물이다. 담백하다고 생각했던 멧돼지는 학생들을 선동했다고 하질 않나? 학생들을 선동한 장본인으로 알고 있었던 멧돼지가 학생들의 처분을 교장에게 강력하게 주장한다. 밉상으로 똘똘 뭉친 빨강 셔츠가 넌지시 충고를 해줘서 의외로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돈나를 꼬드겼다고 하고 그래서 그자가 속여서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고가씨와 파혼이 되지 않으면 결혼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자 이카긴이 괜한 트집을 잡아 나를 내쫓은 줄로 알았는데 곧바로 알랑방귀가 그 방으로 들어가질 않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 하나 믿을 것이 없는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서 기호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분명히 놀라 자빠질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학교 내에서도 더 들어가는 시골이라 유성한 사람들만 모여 사나 봐요. 나는 본래 무딘 성격이라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곳에 온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동안에 세상 일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다고 내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5살은 더 먹어버린 기분이 든다. 다 때려치우고 하루라도 빨리 도쿄로 돌아가는 것이 상책일런지도 모르겠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고심하며 걷다 보니 어느 틈에 돌다리를 건너 노제리 강둑에 다다랐다. 온천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 빨간 등불이 달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북소리가 들려오는 쪽은 분명 유흥가일 것이다. 하천은 얕았지만 거센 물살이 마치 신경질을 부리듯 거칠게 흐르며 번쩍거리고 있었다. 나는 두 위를 어슬렁거리며 걷고 있었다. 약 300m 정도 왔을까? 저쪽에서 사람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둘이었다. 온천에 왔다가 마을로 돌아가는 젊은이들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젊은이들 치고는 노래도 흥얼거리지 않고 너무 조용하게 걸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점 다가서자 내가 빨리 걷고 있는 탓인지 한 쌍의 그림자가 점점 커졌다. 한 사람은 여자인 것 같았다. 그들과의 거리가 18m 정도로 좁혀졌을 때 내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남자가 휙 돌아다 보았다. 달빛은 뒤에서 비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남자의 모습을 보고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와 여자는 가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뭔가 짚히는 것이 있어서 전속력으로 뒤쫓았다. 상대는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 채 여전히 느린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이제는 말소리도 손에 잡힐 듯 들려왔다. 나는 얼른 뒤따라가서는 남자의 소매를 스치며 앞으로 두어 걸음을 내디딘 후 발꿈치를 빙그르르 돌려서 사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다른 정면에서 나의 짧게 깎은 머리에서 턱 언저리까지 훤히 비추고 있었다. 사내는 앗!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얼굴을 돌려 여자를 향해 돌아가자고 재촉하더니 온천 거리로 재빨리 발걸음을 옮겼다. 뻔뻔스러운 빨강 셔츠가 나를 속일 요량이었는지 아니면 배짱이 없어서 아는 체를 못한 것인지 나도 모르겠다. 아무튼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비단 나뿐만이 아닌 것 같다. 월급 인상 사건. 빨강 셔츠의 권유로 낚시를 다녀온 뒤로 나는 멧돼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었다. 괜한 트집을 잡아 하숙집을 나가라고 했을 때는 점점 더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회의 시간에는 내 편에 서서 의외로 당당하게 학생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나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하숙집 주인 할멈으로부터 멧돼지가 끝물호박 선생을 위해 빨강 셔츠에게 따지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손뼉을 쳐가면서 감탄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나쁜 놈은 멧돼지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심사가 뒤틀린 빨강 셔츠가 확실치도 않는 사실을 사실처럼 들러대어 내 머릿속으로 우겨 넣은 것은 아닌가 의심하던 차에 마침 노제리 강둑에서 마돈나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빨강 셔츠 쪽이 나쁜 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가 나쁜 놈인지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좋은 놈은 아니다. 분명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다. 인간이란 모름지기 대쪽처럼 곧지 않으면 미덥지 못한 법이다. 올곧은 사람과는 싸움을 해도 뒤끝이 깨끗하다. 빨강 셔츠처럼 상냥한 척, 친절한 척 하거나 파이프를 입에 물고 고상한 척을 혼자 다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그런 사람하고는 여간해서 싸움도 안 하는 것이 좋다. 사실은 회의가 있은 얼마 후에 나는 멧돼지와 웬만하면 화해를 해보려고 몇 마디 건네보았다. 그러나 그 자식은 대꾸도 안 하고 가지에 눈을 뜨고 쳐다보기에 나도 화가 나서 화해고 뭐고 다 그만두기로 했던 것이다. 그 이후로 멧돼지와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냈다. 책상 위에는 내가 돌려준 일전 오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먼지까지 소복이 앉아 있었다. 그렇다고 멧돼지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와서 손을 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이 일전 오리라는 돈이 두 사람 사이에 벽이 되어버린 셈이다. 그래서 말을 건네고 싶어도 건넬 수가 없게 되었고 멧돼지는 끝까지 침묵을 고집하고 있었다. 나와 멧돼지에게 그 돈은 걸림돌이었다. 나중에는 학교에 가서 그 돈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다. 멧돼지와 내가 완전히 등 돌린 채 남남처럼 지내게 된 반면 빨강 셔츠와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다. 노제리강 사건이 있은 다음날 학교에 나온 빨강 셔츠가 제일 먼저 나에게로 다가와서 이것저것 말을 걸어왔다. 자네 이번에 옮긴 하숙집은 괜찮은가? 다시 러시아 문학을 낚으러 함께 가지 않겠나? 나는 왠지 얄미운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했다. 어쩌냐에는 2번이나 배웠지요. 아, 정류장에서? 자네는 항상 그 시간에 가는가? 좀 늦은 시간 아닌가? 하길래 노제리 강둑에서도 배웠잖아요. 하며 한 방 먹여주었더니 아, 아니네. 나는 그쪽으로 간 적이 없어. 온천에 갔다가 바로 돌아왔는걸? 이러면서 빨강 셔츠는 딱 잡아떼었다.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도 그렇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다. 거짓말도 고단수다. 이런 인간이 중학교에 교감 자격이 된다면 나는 대학 총장감이 될 것이다. 나는 그 뒤부터 더더욱 빨강 셔츠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믿을 수 없는 빨강 셔츠하고는 말을 하면서 날 감동시켰던 멧돼지하고는 말을 하지 않게 되다니 세상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투성이다. 어느 날 빨강 셔츠가 내게 오더니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자기 집에 좀 들러달라고 말했다. 온천에 못 가게 되어 서운했지만 하는 수 없이 4시쯤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빨강 셔츠는 독신이지만 교감이라 그런지 하숙집이 아니고 멋진 현관이 딸린 그럴듯한 집에 살고 있었다. 계십니까? 하고 불렀더니 빨강 셔츠의 남동생이 나와서 맞아주었다. 이 동생은 학교에서 내게 대수와 산수를 배우고 있는데 성적이 그리 좋지 않은 녀석이다. 나는 빨강 셔츠에게 나를 부른 용건을 물어보았다. 그는 호박 파이프를 입에 물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자네가 부임해온 이후로 전임 교사 때보다 성적이 많이 향상되어 교장 선생님께서도 좋은 인재를 얻었다고 매우 흐뭇해하시네. 학교에서도 자네를 믿고 있으니 그리 알고 아무쪼록 노력해주게나.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노력하라고요? 지금보다 더 이상 노력할 것이 없는데요? 그래, 지금 정도면 충분하네. 다만 저번에 내가 일러준 말 있지? 그 말만 명심하면 되네. 하숙집 알선 따위나 하는 위인을 조심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무안해지지 않는가. 여하튼 좋네. 그 말의 취지를 자네가 잘 알아들었으리라 생각되네. 그래서 자네가 지금처럼 애를 써준다면 학교 측에서도 앞으로의 처우 문제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다네. 네, 월급 말씀입니까?
월급이 아무래도 좋습니다만 올려주신다면야 감사하지요. 다행히 이번에 정근 가는 사람이 한 사람 생기게 되기 때문에. 하기사 교장과 상의하지 않고서는 장담할 바는 아니지만 그 월급에서 조금은 융통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으로 조정하도록 교장에게 얘기해 볼까 생각 중인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가 정근 가시는 거죠? 곧 발표가 날 테니 얘기해도 상관은 없겠지. 사실은 고가 선생일세. 하지만 고가 선생님은 이곳 출신이 아니십니까? 이곳 사람이긴 하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좀 생겨서. 반은 본인의 희망이네.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휴가의 노베 오카인데 장소가 장소인 만큼 한 호봉 올려서 가기로 했네. 누군가 그 자리에 대신 옵니까? 후임자도 정해졌다네. 그 후임자의 형편에 따라 자네의 대우 문제도 달라지게 될 걸세. 예, 그렇습니까? 하지만 무리하게 올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내가 교장에게 얘기할 생각이네. 교장도 동의를 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자네가 좀 더 수고를 해야 할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 지금부터 각오하는 것이 좋을 걸세. 그렇다면 지금보다 근무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까? 아니, 오히려 시간은 줄어들지도 모르지.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일은 더한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언뜻 듣기에는 이상해 보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글쎄 말하자면 자네에게 더 중대한 책임이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뜻이지. 나는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지금보다 중대한 책임이라고 한다면 수학 주임이다. 하지만 주임은 멧돼지이고 그 작자가 학교를 그만둘 리는 만무하지 않은가. 게다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교사인지라 함부로 정근이나 면직을 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빨강 셔츠가 하는 말은 늘 이렇게 요령부득이다.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이것으로 용건은 끝났다. 그런 후에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끝물호박 선생의 송별에 관한 것에서부터 나더러 술을 마시느냐는 둥, 끝물 선생은 군자로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둥, 빨강 셔츠는 끊임없이 떠들어댔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화제를 돌려서 느닷없이 하이쿠를 읊을 줄 아느냐고 물어봤다. 나는 큰일 났다 싶어 할 줄 모른다고 대답하고는 얼른 인사를 하고 허둥지둥 나와버렸다. 자고로 하이쿠란 바쇼나 이발소 주인 같은 사람들이나 읊는 것이다. 수학선생이 나팔꽃한테 두레박을 빼앗겨서야 어디 될 법이나 할 말인가? 나팔꽃에게 두레박을 빼앗겨서 얻은 물이라는 가가노치 요저의 유명한 하이쿠를 흉내낸 것으로 하이쿠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의미.